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천하에 둘도 없는 모질이 남편과 이혼했어요. 원인 제공은 남편보다 염치 없는 신우와 내 딸만 딸이라는 시어머니 때문이긴 하지만 중간 역할을 하기는커녕 세상에 자기 가족들만 소중하다는 남편인데 그걸 참고 견디는 게 아니고 가족 품에 돌려주는 게 맞겠다 싶었습니다. 무조건 내 편만 들어달라는 게 아니고 중간에서 조금이나마 어떻게든 해결해보려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줬더라도 이혼까지 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러니 저는 이 이혼의 진짜 이유는 사건의 발단인 신우와 시어머니가 아니라 순전히 남편 때문이라 생각해요.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소개받을 당시 남편은 구급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벌이만 두고 보더라도 제가 남편이 버는 돈의 거의 1.5배 이상을 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조건들은 차치하고 남편의 서글서글한 성격 하나만 보고 결혼했어요. 연애하기 전은 썸을 타던 시기는 물론이고 저희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부터 결혼하기 직전까지 남편은 정말 저 하나만 바라보고 저를 위해 살겠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처음으로 서로의 경제 상황을 오픈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연애하는 동안은 나누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홀어머니 아래로 신우까지 있었기에 애초에 처음부터 남편한테 얼마나 많은 돈이 있겠구나 하고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정 형편상 원래는 몸은 좀 힘들지라도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을 다녔었다고 해요. 일주일에 거의 70시간 가까이 주말도 없이 일하면서 몸을 갈아 넣으면서 돈을 벌었답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열심히 일하면 한 만큼 보상이 돌아온다는 생각으로 힘든 거 참아가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니던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난데없이 사장이라는 사람이 사업을 자식한테 물려주겠다며 2명의 자식을 일터로 데려왔고 실력은 없으면서 의욕만 넘치는 두 윗대가리가 그간 남편과 다른 직원들이 뼈를 갈아 넣으면서 이뤄놓은 시스템 구조부터 갈아엎기 시작했다 해요. 입에 발린 소리 못하는 남편 성격상 사장의 두 아들과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나마 남편이 월급을 많이 가져갈 수 있던 게 추가 근무로 나오는 잔업수당이었는데 그걸 마치 남편이 회사 돈을 빼돌리는 것처럼 사장한테 보고를 했답니다. 결국 그렇게 잘 벌던 돈도 줄어들고 출세길도 막히게 된 남편이 치를 떨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공무원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돈은 적을지언정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 싶었는데 아무리 봐도 공무원만한 게 없어 보여서 선택했다고요. 이야기 들어보니 죽을 똥살똥 공부하면 합격까지 1년 정도면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일주일에 70시간씩 일을 했는데 공부라고 못할 거 없나 싶어서 자신있게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예상보다 1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리긴 했지만 결국엔 남편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되어 일을 시작할 수 있었고요. 모아놓은 돈이 그나마 있었던 이유는 공무원 공부 시작하기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모아놓은 돈이 조금 남아있는 상황에서 일을 시작했기 때문이라고요. 나이에 비해 구급이라는 것 낮은 직급부터 해서 홀어머니의 어린 신우까지 딸린 가정 환경에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책임감 있고 목표한 바를 이뤄내는 악바리 근성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연애하는 내내 저한테 잘했다는 건 덤이고요. 또한 저희 친정 부모님도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어떻게 모든 게 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겠냐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원하는 조건에 100% 맞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그래도 저한테 잘하고 생활력 있고 책임감도 있으니 지금 당장보다 미래를 생각해 보라시면서요. 그리고 공무원이 9급으로 들어갔다고 평생 9급으로 있는 것도 아니지 않냐. 결국 나중 가면 벌이는 다 비슷해진다며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게 어디냐고 하셨지요. 당장 조금 모자란 부분은 저희 친정에서 도와준다고 하시면서요.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있다고 한들 제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았을 뿐이지 그게 엄청 많은 액수는 아니었어요. 남편이 모아놓은 돈으로는 신혼살림 장만하고 결혼식 비용하고 뭐 자동차 정도나 하나 뽑겠구나 그런 생각이었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만큼 시어머니한테 바란 거 하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을 쓰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결혼하면서 딱히 저한테 요구해온 게 없었어요. 결혼식 준비하면서 문제가 있던 게 딱 하나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아니라 신우하고의 문제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남편한테는 남편보다 3살 어린 신우가 있어요. 홀어머니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시어머니 생활비 문제로 골머리 썩을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게 신우가 나이는 어릴지라도 벌써 진작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던 게 큽니다. 결혼 후 남편이 시댁에 생활비를 보태도 시어머니 한 분만 챙기면 되는 거였고 신우도 가정이 있는 만큼 어련히 시어머니를 챙기겠구나 싶었거든요. 적어도 시어머니 생활비를 저희 집만 독박 쓸 일은 없겠구나 생각했어요. 아무튼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 결혼 준비하면서 신우와 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참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 신우가 저희한테 축의금 대신 다른 걸 해주겠다며 먼저 이야기를 꺼내왔어요. 그래서 뭐 얼마나 대단한 걸 해주려나 싶었는데 신우가 자기 아들을 화동으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결혼할 당시에 이미 신우는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고 아이도 벌써 6살이었거든요. 저희가 결혼식을 어떻게 올릴지 아는 것도 없으면서 상의도 없이 시조카를 화동으로 세우겠다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심지어 거기서 돈까지 요구하더라고요. 축의금 대신 해주겠다더니 그건 그거고 애가 수고했으니 수고비를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이한테 정당한 노동의 대가에 대해 조기 교육을 시켜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 액수가 많을 필요는 없고 10만 원 정도만 챙겨주면 된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신우 말을 딱 끊어버리고 신우 제안에 거절을 했어요. 애초에 저는 제 결혼식이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였으면 싶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화동이라던가 축가라던가 괜히 하객분들 산만하게 만들 법한 이벤트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꼭 화동을 세워야 한다면 저희 집 조카들도 있는데 별로 친하지도 않은 신우와 그만큼 애정도 없는 시조카한테 시킬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신우가 짜증을 내면서 애한테는 벌써 연습도 시켜주고 그래서 기대감이 큰데 애가 얼마나 섭섭하겠냐, 얼마나 서운해하겠냐며 저를 마치 애들 기분은 생각도 안 하는 그런 사람처럼 몰아가며 짜증을 내기 시작했지요. 결국엔 저희 결혼식에 시조카가 화동을 서는 일은 없었습니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신우는 자기가 축의금 대신 해주려던 걸 저희가 거절한 거나 마찬가지라며 나중 가서 딴소리 하지 말라고 한마디 하고는 저희 결혼식의 축의는 땡전 한 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신우하고는 결혼 시작부터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뭐 신우야 결혼해서 가정까지 꾸리고 살고 있고 애까지 키우고 있는데 마주쳐도 얼마나 마주치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하고는 문제가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생각했죠. 결혼할 때도 딱히 저한테 바라는 거 하나 없던 분이셨으니만큼 적어도 시어머니하고는 안 좋을 일 없겠다 생각했는데 결혼하자마자 그 생각도 내가 틀렸었구나 싶었죠. 남편과는 시어머니께 매달 생활비조로 40만 원씩을 드리기로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말 그대로 생활비라고 생각하신 건지 언젠가는 이달은 당신 친구들하고 어딜 좀 다녀와야겠다며 돈이 얼마 필요하다 해서 붙이라 하고 한 번은 또 어디 가서 뭘 먹고 오기로 했으니 얼마를 달라고 하고 말 그대로 생활비 따로 당신 놀러 다니는데 필요한 용돈은 따로 해서 용돈은 필요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돈이라도 맡겨놓은 것 마냥 통보하듯이 요구를 해왔으니까요. 맨 처음에야 시어머니가 이런 분인 줄은 몰랐었기에 어디 모처럼 놀러 가신다는데 재밌게 다녀오시라고 제 돈으로 달라는 용돈도 드리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주기가 한 달에서 3주로, 3주에서 2주로 점점 짧아지면서 저도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한테 어머님한테 용돈 드리는 건 좀 줄여야겠다 말하고 생활비 보내드리고 나서 발생하는 용돈은 제 귀에 들어오지 않게 당신이 알아서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비위를 맞춰주는 것도 어찌 보면 자식돌이라 생각해서 남편한테 얼마를 보내줬는지 그런 건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어요. 자기 용돈 줄여서 보내드린다는데 말릴 것도 없다 싶었고요. 아무튼 그렇게 나름 어디 가서 이야기 나올 거 없게 제 나름대로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저희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난데없이 신우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혼 사유는 심해부의 바람기 때문이었답니다.
사실 그간 신우랑 같이 살면서 같은 일로 신우 속을 썩혔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몇 번을 걸려도 신우가 그동안은 그냥 넘어가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심해부가 눈 맞은 상대가 같은 회사 다니는 직장 동료의 와이프였다고 하네요. 그 덕에 심해부가 직장에서 잘리게 되었고 신우도 결국 참다 못해서 이혼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진짜로 이혼할 생각도 있었겠지만 신우 딴에는 이참에 제대로 강하게 나가서 두 번 다시 뻘짓 못하게 하려던 마음이 더 컸었답니다. 그런데 심해부도 너무한 게 그런 신우 한마디에 애도 같이 있는 상황에 신우 면전에다 대고 솔직히 내가 하룻밤 실수한 것 때문에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해서 이게 다 뭐냐고 이혼 이야기 잘 꺼냈다고 당장에라도 이혼하겠다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심해부가 잘한 거 하나도 없는 상황에 신우가 심해부 비위를 맞춰야 한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를 생각해서 그러지 말아달라 어떻게든 해결을 했어야 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신우 또한 뭘 잘했다고 넙죽 엎드려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큰 소리냐고 맞불을 놓았고 심해부가 바라던 바라고 친권이고 양육권이고 다 넘겨줄 테니 이혼하자고 하면서 대판 싸우게 되어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어차피 사랑도 없이 애 때문에 했던 결혼인 것 같고 시조카 미래나 신우 앞길 생각해보면 진작에 해야 할 이혼이 100번 맞았지만 문제는 돈이었어요. 애초에 신우가 뭐 직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생긴 아이 때문에 사회생활은 시작도 못 해보고 후다닥 결혼부터 하게 되었던 건데 거기에 두 사람이 그동안 씀씀이는 얼마나 심했던 건지 이혼하면서 분할받아온 재산이라고 300만 원 받아온 게 다였습니다. 아예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그나마 살던 집도 월세의 보증금은 전부 빌린 돈이었거든요. 그나마 타고 다니던 중고차랑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400만 원도 겨우 뜯어온 거랍니다. 뭐 이혼하면서 아이 양육비를 100만 원씩 받게 되긴 했지만 그건 말 그대로 아이 양육비에 애 키우는데 들어갈 돈 생각하면 코딱지만한 돈이지. 그 돈이 있다고 신우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던 것도 아니었지요. 아무튼 신우는 그렇게 300만 원 분할받은 돈 들고 아이랑 같이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솔직히 신우가 혼자 독립해서 살 능력은 안 되고 시어머니 집 들어가 사는 것 말고 달리 무슨 방법이 있었겠나요? 그리고 어머님 딸인데 자식이 혼자 살게 되면서 엄마 집으로 들어가 사는 걸 가지고 누가 이러쿵저러쿵 말을 했겠나요? 저 또한 거기에 아무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신우가 한참 때 나이에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 키우는데 집도절도 없고 직장도 없이 이혼한 게 불쌍해서 아빠 없이 커갈 시조카도 똑같이 불쌍해서 마음이 쓰이긴 했지만 제 인생에 크게 영향 줄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세상에 이혼해서든 원치 않아서든 원해서든 혼자 몸으로 애 키우는 여자가 신우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우는 신세한 탓만 하지 그 와중에도 자기 손으로 어떻게 상황을 바꿔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시어머니가 계시는 만큼 신우는 하루라도 빨리 일자리를 구하는 게 급선무라 생각했는데 이혼할 때 400만 원 받아온 거 비상금으로 두고 애 아빠가 100만 원씩 보내주기로 한 돈이 있으니 걱정이 없다면서. 원래도 그냥 심해부랑 셋이서 먹고 사는데 생활비가 그 정도밖에 안 들었었다고. 그런데 이젠 엄마 집에 살면서 월세로 빠져나가는 돈도 없고 오히려 여유가 생긴 편이라며 그냥 하루하루 보내는 게 일이었어요. 솔직히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물론 신우 말이 양육비로 받는 돈이 그동안 심해부가 주던 생활비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니 그 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 똑같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잘난 양육비 또한 애가 다 크고 나면 못 받게 되는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미래에 대한 대비 하나 하지 않고 놀고 먹고 있을 이유가 뭔가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집에 계시는 만큼 아직 시어머니가 건강하고 체력적으로 아이를 돌봐주실 여력이 될 때 아이 맡기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신우 계산에 40만 원밖에 안 되긴 하지만 저희가 매달 시어머니한테 보내주는 돈 또한 계산에 들어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신우가 이혼한 이래 그간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따로 뜯어가던 돈이 더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의심을 품어서 남편 계좌를 훔쳐보고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저까지 있는 자리에서 맡겨놓은 돈 찾아간다는 듯이 당연하게 남편한테 대놓고 돈을 요구하셨거든요.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자기 쓸 돈 아껴가면서 시댁에 보내주고 그랬나 본데 도저히 당장 보내줄 만큼의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월급 들어오면 보내주겠다고 미루고 미뤘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못 기다리고 저까지 있는 자리에서 주기로 한 돈은 대체 언제 줄 거냐며 닥달을 했던 거죠. 차라리 저 모르게 했으면 그냥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렇게 살았을 텐데. 시어머니 딴에는 시조카까지 있으니 남편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을 때 제가 나서서 제 돈을 보내줄 거라 생각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모르는 척 넘어갈 수도 없는 일이니 제가 남편한테 돈이라니 무슨 돈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 말을 꺼내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 상황에 시어머니가 아주 당연한 듯이 말을 꺼내왔거든요. 어디 그 돈이 나 혼자 좋은 거 먹고 갖고 싶은 거 사려고 달라고 하는 돈이겠냐. 너는 아빠 없이 자라는 네 시조카가 불쌍하지도 않냐 하면서 저희가 마치 한 가족으로서 시조카 양육하는데 일부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 경제적인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듯 당연한 이야기라는 식으로 말을 하셨으니까요. 당연히 외숙모 외삼촌으로서 시조카가 이뻐서 용돈 정도는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저희도 결혼해서 사는 부부이니만큼 저희 나름대로 자녀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똑같이 애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라면 당연히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애한테 써야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달라고 할 때마다 돈을 쓰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한마디 했지요. 시어머니는 입에 거품을 물면서 가족끼리 그 정도 해주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냐며 저한테 역정을 내기 시작했어요. 둘이 얼마나 버는지 뻔히 알고 있고 여유되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가족한테 쓰는 돈이 아깝냐면서 말이죠. 그래서 솔직히 대답해드렸죠. 아까 죽겠다고요. 시조카 불쌍한 것도 맞고 어머님 말대로 한 가족으로서 그나마 여유 있는 저희가 도와주는 거 일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건 신우가 정말 못 빠지게 열심히 살면서 해도 안 될 때나 해줄 일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고 있는 신우가 어디가 안쓰러워서 그 돈을 도와주겠냐고 했습니다. 그럴 게 아니고 그동안 어머님한테 드리던 생활비부터 그만 드려야겠다고 한마디 했어요. 그간 신우가 이혼하기 전에 매달 어머님한테 30만 원씩 드리던 게 있었으니 저 또한 결혼하면서 매달 40만 원씩 보내드리는 거에 동의했던 건데 이젠 아니지 않냐고. 자식된 돌이 하는 거 당연하지만 신우도 똑같은 자식인데 도리는 두 자식들이 똑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겠냐고. 신우가 어머님께 생활비로 얼마 드리기 전까지는 저희도 보내던 생활비 끊겠다 한마디 하고 앞으로 저 모르게 남편한테 따로 돈을 요구하지도 마시라 한마디 했습니다. 그걸 제가 알게 되는 순간 그 길로 당장 변호사 사무실 알아봐서 이혼수속 밟을 테니 그렇게 아시라고요. 지금은 이러는 제가 가족도 몰라보고 잔인해 보일 테지만 언젠간 저한테 고마워할 날이 올 거라고 강하게 한마디 하고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보내던 생활비까지 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동안은 남편 계좌도 매달 확인했습니다. 그간 저한테 말 안 하고 시어머니가 달라는 대로 퍼주던 기록까지 다 보게 되었는데 거기까지는 저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시어머니 관련된 일 떠넘겨놓고 알아서 잘하겠지 믿고 확인 한 번 안 한 제 잘못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 결정이 결과적으로는 저와 남편은 물론이고 신우와 시어머니한테도 좋은 결정이다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딱 10달이 지났을 때입니다. 제가 돈 끊는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연락 한 통 없던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네 말대로 우리 딸 취직했으니 약속한 대로 이제 다시 생활비 보내라고요. 보아하니 400만 원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던 거로 양육비랑 합쳐서 어떻게 버티고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시기상 버틸 만큼 버티다가 그 돈이 다 떨어지고 나서 이젠 정말 양육비만 가지고 셋이서 못 살겠다 싶었던 건지 그제서야 강제로 신우한테 돈 벌어오라고 시켰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 김에 제가 말한 대로 저한테 그간 받아가던 생활비를 다시 받아갈 생각이었겠죠. 저도 뱉은 말이 있으니 거기서 갑자기 제 말을 바꿀 생각은 없었습니다. 드리기로 한 거 다시 드리고 신우도 미래를 대비할 발판을 마련했고 이제 모두가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흔쾌히 시어머니 전화 끝나자마자 제 계좌에서 40만 원 빼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돈 보낸 지 정말 1분도 안 지나서
시어머니가 왜 돈을 그것밖에 안 보냈냐며 엄청 빈정거리는 말투로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지난 10달 동안 안 줬던 돈 한 번에 다 달라고 하려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 순간까지만 해도 제가 기분이 썩 괜찮았거든요. 원래대로였다면 진작에 보냈어야 할 10달치 생활비였고 시간이 걸렸을지언정 제가 바라던 대로 일이 흘러가고 있으니 기분 내서 보너스까지 얹어서 500을 보낼까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원하는 거에 비하면 500만 원은 택도 없는 푼돈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하길 신우가 취직해서 매달 당신한테 생활비로 250만 원을 주게 되었으니 너네도 똑같이 250만 원씩 보내라는 소리를 해왔으니까요.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자식된 돌이 혼자만 하냐고 똑같은 자식인데 똑같이 해야겠다고 하지 않았냐는 소리를 하면서 네 입으로 꺼낸 말이니 꼭 지키라고 내 딸이 주는 돈하고 똑같이 너네도 250만 원씩 보내서 자식된 도리를 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화 끝나자마자 이게 무슨 미친 소리인가 싶어서 남편한테 당장 시댁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아예 단판을 짓고 올 생각이었는데 남편이 자기만 혼자 다녀오겠다고 저를 뜯어말리더라고요. 딱 봐도 제가 많이 열받은 것 같은데 가봐야 그때처럼 가족들끼리 싸움밖에 더 하겠냐고 자기가 혼자 시댁 다녀와서 모처럼 중간 역할도 하고 간 김에 일도 해결하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간 시어머니가 달라는 대로 퍼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일을 더 크게 만들어왔던 걸 인지는 하고 있구나 싶었고 남편이 어느 정도 정신 차렸구나 싶어서 이번만큼은 그럼 남편 한번 믿고 맡겨보자는 심정으로 남편 혼자 시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댁에서 중간 역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돌아온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네요. 남편이 시댁으로 출발한 지 한두 시간이 지나서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빈정거린 것 치고는 이야기가 금방 끝났구나 싶었죠. 시댁까지 오며 가며 1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거든요. 그렇게 믿음직하게 집을 나섰으니 일도 잘 해결해서 돌아온 거다 싶었는데 돌아온 남편의 말은 신우가 주는 만큼 너네도 생활비를 보내라던 말보다 어이없는 소리였습니다.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와선 예상보다 이야기가 더 잘 끝났다면서 돈을 많이 아꼈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원래 주던 돈을 다시 주겠다는 건데 돈을 아꼈다는 소리가 나올 때부터 뭔가 촉이 이상했어요. 40만 원 주던 걸 250을 달라고 하는데 그걸 무마시키고 주기로 했던 40만 원까지 깎아서 온 건 아니겠구나 싶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저보고 당장 다음 주에 출근하고는 제 직장에서 대출을 이자 몇 프로까지 해서 내줄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한마디 던지더군요. 이미 대출 이야기 나왔을 때 이 인간이 무슨 사고를 치고 와도 단단히 치고 왔구나 싶었죠. 대출은 왜 필요하냐고 제가 곧바로 되물었더니 생활비를 주는 게 아니고 아예 신우랑 시어머니 살 집을 하나 마련해주자고 하는 겁니다. 당장 시어머니 집이 거실 하나에 방 한 칸 붙어있는 확장형 원룸 구조의 집이었는데 시조카도 앞으로 크면 사춘기도 올 테고 그래도 집에 유일한 남자애인데 얼마나 불편하겠냐며 우리가 시어머니하고 신우네 살 집을 하나 구해주기로 대신 생활비 지원은 더 이상 안 해주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왔다는 거예요. 돈을 아꼈다는 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앞으로 직장 들어간 신우가 돈을 더 벌면 더 벌을 일만 남았지 않느냐며 평생 신우가 벌어오는 만큼 어머님한테 돈을 드리는 것보다 집 한 채 해주는 게 더 싸게 먹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산을 해보라고 매달 250씩 10년 뒤면 신우도 벌이가 늘어날 테니 못해도 매달 350씩은 드리게 될 텐데 당장 집 한 채 해드리는 게 더 싸게 먹힌다고. 집도 뭐 엄청 거창한 집을 해주자는 게 아니고 방 2개 딸린 빌라 한 2억 선에서 알아봐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평생 줄 뻔한 돈을 7년, 8년만 줘도 되는 돈으로 줄여왔으니 자기가 엄청 잘한 일이라고 그걸 자랑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 인간이 미쳤는가 싶다가 갑자기 문득 자기가 혼자 힘으로 해결하고 오겠다고 한 게 애초에 제가 있으면 될 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일부러 빼고 간 거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죠. 그래서 남편한테 당장 핸드폰부터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남편이 시댁에 돈을 퍼주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계좌는 살펴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남편이 애초에 이 시자들하고 한통속이 돼서 무슨 작당 모의를 하고 있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시댁에 보내던 생활비를 끊고 나서부터 신우랑 시어머니까지 셋이서 단체로 톡방까지 파서 앞으로의 계획을 떠들어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내용은 이루 말할 것도 없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걔는 돈도 잘 벌면서 더럽고 째째하다고 제 호박씨를 까고 있는 건 충격적인 말 축에도 들지 않았어요. 신우는 신우대로 나는 평생 일하면서 살 생각 없는데 그냥 오빠가 집 해준 거 받고 나서는 일을 그만둬야겠다 이딴 소리나 하고 있고, 남편은 그 와중에도 어떻게든지 가족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퍼줄 생각으로 이 방법은 어떨까, 저 방법은 어떨까 아주 혼자서 피똥을 싸면서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는 내용까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것도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내가 이 내용을 보고도 그 돈을 해줄 것 같냐고, 앞으로 평생 시댁에 돈 한 푼 보낼 일 없으니 그렇게 할라 말하고 당장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아까 전에 내가 보내준 40만 원부터 다시 돌려받아 오라고 한마디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나지막한 목소리고 안 되겠다고 그럼 이혼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겠다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지금 당장 대출 받아서 신우한테 집 한 채 안 해주면 나랑 이혼하겠다는 소리를 하는 거냐고 다시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주 당당하게 이혼하면 재산 분할 받을 텐데 그거라도 받아서 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남편한테 네 자식도 아니고 시조카한테 한 푼이라도 더 퍼주려고 나랑 지금 이혼하자고 하는 거냐고 한마디 했더니 내 자식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 가족 아니겠냐고, 내 가족을 남의 가족처럼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더 부부의 연을 맺고 있겠냐고 아주 자신있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나중 가서 후회하지 말라고 그리고 딴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그 길로 남편을 집에서 내쫓았어요. 남편이 이 집에 해놓은 거라고 살림살이 몇 개 해가지고 온 거밖에 없는데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내 집에서 나갈 이유는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이튿날 저는 출근도 하지 않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님한테 상담을 받으면서도 지금의 이 상황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났다가 눈물도 났다가 아주 미친 사람이 따로 없었습니다. 변호사님을 통해 이혼 서류가 준비되자마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남편을 불러내 만났어요. 남편이 그러더군요. 어차피 재산 분할해서 그 돈 받아 사주나 그냥 우리가 지금 대출 받아 사주나. 신우는 결국엔 집이 생길 거라고요. 그런데 꼭 이혼까지 해야겠냐고 또 당당하게 미친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이 인간이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맞벌이했다고 지금 나한테서 재산 분할을 한 푼이라도 받아갈 줄 알아서 저러나 싶어서 그냥 그렇게 헛소리만 할 게 아니고 신우한테 돈이라도 조금 빌려다가 변호사나 한번 알아보라고 했어요. 당신이 이 집에 우리 재산에 기여한 게 얼마나 되느냐고요. 카드사에서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가며 시댁에 퍼준 사람이 어디 우리 재산에 기여도가 있어서 우리 부모님이 해준 내 집을 분할받아갈 생각을 다 했냐고. 당신이 사가지고 온 살림살이는 내가 그대로 시댁에 보내줄 테니 당장 그 좁아터진 시댁에 그 많은 가정가구들 어디다 놓을지 생각이나 하라고 한마디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지고는 사실 자기는 이혼 생각이 없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건가 한번 드러나 보자 하고 남편이 떠들게 내버려 뒀는데 한다는 소리가 글쎄 제가 얼마나 시댁에 돈 한 푼 해주기 싫어하는 건지 그 의지를 보고자 저를 떠봤던 거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혼까지 결정할 만큼 시댁에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기 싫어하는 걸 알게 되었으니 자기도 이제 제 뜻을 따라서 시댁에 돈 한 푼 안 해주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다고요. 부부는 일심동체 아니겠냐고 혼자 횡설수설하면서 그만큼 저희 강한 의지를 봤으니 됐다고 당장 이 길로 시댁에 가서 앞으로 우리한테 땡전 한 푼 받아갈 생각 말라고 한마디 해주고 오자고 갑자기 혼자 전투의지를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럴 필요 없다고 괜히 나 때문에 가족들하고 멀어지지 말고 그냥 나랑 이혼하라고 했어요. 나야 서류상으로 맺어진 가족이지 원래 남 아니었냐고. 잉크가 설마 피보다 진하겠냐고. 그냥 도장 하나 찍으면 우리는 원래대로 남이 되는 거 알지 않냐? 서류 한 장으로 묶인 가족 말고 가서 진짜 가족들을 챙겨주라 한마디 하고 이혼 서류에 빨리 사인이나 하라고 했어요.
어차피 당신이 그간 시댁에 퍼준 것부터 해서 당신이 당신 가족들하고 나눈 톡까지 전부 다 이혼 사유가 된다고. 사인 안 해주면 안 해주는 대로 변호사 사서 소송부터 걸 테니 괜히 쓸데없는데 힘 빼고 돈 쓰지 말고 빨리 사인해서 소송비니 위자료니 그런 거 아끼고 날 추운데 집에 가는 길에 가족들 먹을 붕어빵이나 좀 넉넉하게 사가라고 한마디 해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국 남편도 제 뜻을 꺾을 수는 없겠다 싶었는지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혼 서류를 받아들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작성된 서류를 등기로 보내왔습니다. 솔직히 이 서류 한 장이면 이제 이 결혼 생활도 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니 정말 오만 가지 감정이 교차했어요. 남편이 이제 정신을 차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볼까 싶기도 하고. 나라님이 국민들을 위해 이 한 몸 희생하겠다는 말을 믿지 저런 놈 믿고 기회를 주는 게 말이 되겠나 싶기도 하고 그랬어요. 결과적으로는 저 인간이 바뀔 인간이었으면 정신머리 똑바로 박힌 인간이었다면 애초부터 시댁에 돈 퍼주다 못해 내 집을 담보 잡고 지 가족들 살 집 하나 마련해주자는 소리부터 안 했을 거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길로 이혼 서류 접수하고 그렇게 남편하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제 삶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집도 그대로 같은 집에 살고 있고요. 물론 말한 대로 쓰던 가정가구들 전부 시댁으로 보내버린 덕분에 그걸 기회 삼아 집은 아예 새 집처럼 꾸며놓았습니다. 그간 시댁에 퍼준 돈이 대부분 남편 돈이었긴 하지만 여전히 생각해보니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돈 좀 모아서 친정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이나 한번 다녀올까 싶어요. 궁금하진 않지만 처음 저랑 남편을 소개해줬던 사람 입을 통해 남편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신우와 시조카, 시어머니의 남편까지 네 가족이서 아주 사이좋게 그 좁아터진 어머님 댁에서 같이 살고 있답니다. 그 와중에 TV랑 냉장고, 에어컨 같이 쓸만하고 최신 기종인 제품들은 정리 안 하고 쓰던 거랑 교체해서 그 좁아터진 집에서 같이 붙들고 살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 집 거실 크기 생각하면 85인치 TV가 한눈에 다 안 들어올 텐데 하루 종일 TV 보는 게 일이었던 시어머니한테는 안 된 일이구나 싶네요. 뭐 신우도 벌고 남편도 버는데 두 사람 합쳐도 쥐꼬리만한 월수입 가지고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 소중한 가족들이 한데 똘똘 뭉쳤으니 아무쪼록 다른 사람 피해 안 끼치고 지들끼리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앞두고 혼전 동거를 시작한 30살 여자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랑과는 2년을 연애했어요. 혼전 동거를 결정하기까지는 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제가 고리타분한 걸 수도 있지만 사실상 혼전 동거는 결혼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생각 고쳐먹고 좋은 것만 생각해서 내린 결정인데 요즘 너무 성급했나 후회도 되고 고민도 많아져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랑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요. 디자인 관련 일을 하고 있고 벌이는 평균 이상입니다. 그래도 경력도 오래되었고 업계 쪽에서는 나름 이름도 알려져 있고 그런가 봐요. 하는 만큼 버는 일을 하다 보니 수입이 들쭉날쭉한 편인데 일을 그렇게 찾아서 하는 편은 아니에요. 이쪽 업계도 성수기 같은 게 있는지 어떤 달에는 얼굴 보기 힘들 정도로 일이 몰리는 때가 있어요. 1년에 두어 번 정도 그런 성수기가 찾아오는데 평소에는 탱자탱자 놀다가도 그때만 집중해서 일 바싹 몰아서 하고 나면 그때만 해도 웬만한 회사원만큼은 버는 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저 몇 달치 허리띠 졸라매고 아끼고 아껴야 모으는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턱하니 벌어오고 그러면 회의감이 들 때도 있을 정도입니다. 매달 그렇게 성수기면 아마 떼부자가 되었겠지만 막상 그렇게 일거리가 평소에도 넘쳐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 그때 바짝 벌면 밤을라도 새서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 그러니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런 걸 보면 직업이라는 게 각자 장단점이 있는 게 아니겠나 싶을 때도 있었어요. 저야 시키는 일만 하면 이러나 저러나 월급은 나오니까요.
저희가 혼전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는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전 동거 이야기가 연애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경우는 아니에요. 사실 당시에 예비 신랑이 짧은 시간 힘들게 일해서 큰돈을 벌고 하는 걸 보고 나서는 저도 제 일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하는 거에 비해 벌이도 적고 보람이 없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직을 알게 모르게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되던가 말던가란 심정으로 올린 건데 동종업계에서 꽤나 이름 좀 날린다는 회사에서 스카웃 관련 제의가 왔습니다. 내건 조건도 업무 내용도 전부 다 마음에 들었고 제시한 연봉만 해도 당시 다니던 직장에서 받던 것보다 1.5배나 되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지요. 제가 거절을 할 이유가 있나 싶을 만큼 좋은 조건들이었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회사가 있는 지역이었어요. 본사가 지방광역시에 있는 관계로 제가 그 회사로 이직을 하려면 이사를 가는 건 필수적인 문제였거든요. 어차피 저도 서울에서 월세 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월세나 거기서 월세나 큰 문제 될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세 같은 걸 어느 정도 지원해준다는 조건까지 껴있었으니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일단 본사 근무 2년 경력을 찍어야지 서울에 있는 지사로 순환 근무를 하든 뭘 하든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로 다시 돌아올 수는 있었지만 이러나 저러나 2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리게 되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 연애 중이었던 예비 신랑과는 이별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까짓거 주말에는 쉬는데 못 만날 게 어딨냐 하실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매주 누구 하나가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는 고생을 하다가 서로 지칠 바에야 그냥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장거리 연애를 해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이 드는 건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직장 때문에 현재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연애하는 건 좋지만 연애하자고. 내 경력과 미래까지 포기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이유를 조곤조곤 설명하면서 결국 힘들게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입 밖에 꺼냈어요. 당연히 남자친구는 뭐 그딴 이유로도 헤어지냐면서 열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가 고집을 꺾지 않으니 나중에 가서는 울며불며 매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약한 모습 보여줬던 적도 없는데다가 그동안 만난 정 때문에 그런가 남자가 울기 시작하니까 단호하게 끊어내기가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 인생에 있어 두 번은 없을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자리를 날려먹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국 결론은 짓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던 어느 날에 남자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전 그 회사를 가야겠다면 자기도 저를 같이 따라가겠다고, 같이 살자고요. 어떻게든 같이 있고 싶다는 그 마음이야 고마웠지만 솔직히 부담이 더 되더군요. 같이 살자는 말이 동거를 하자는 건데 그때 당시 저한테 있어서는 엄청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혼자 끙끙 고민해봐야 답도 안 나오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머니한테는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현재 이러이러한 상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저희 어머니가 저보다 더 열린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엄마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등짝이나 한 대 맞을 줄 알았는데 어머니 반응은 의외로 덤덤하고 오히려 그 편이 더 좋겠다 하면서 잘 생각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제 나이도 나이고 여태 만났으면 결혼 생각이 아예 없던 것도 아닐 텐데 그 전에 같이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콩깍지 씌인 채로 결혼했다가 크게 되어서 후회하는 것보다 상대방을 충분히 알고 겪어보고 난 뒤에 결정을 내리는 게 좋지 않겠냐 하시더라고요. 평생에 저는 혼전 동거를 제가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덕분에 돌이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사람들이 안 좋게 보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어머니 말대로 장점이 오히려 더 많아 보이더라고요. 주변의 선배들이나 결혼한 친구 및 지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로 시작하면서 하나둘씩 불만이 커지기 시작하는 걸 느낀 적이 있는데 미리 살아보고 결정한다면 그런 후회나 실수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점만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치명적인 단점을 제가 견뎌낼 수 있을지 미리 알게 되는 기회라 생각하고 결국 남자친구의 제안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크나큰 결심에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혼전동거는 저에게 있어서 결혼이나 마찬가지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기 전에 적어도 결혼 허락을 받는 식으로 양가에 서로 인사는 드리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별다른 일이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한테 별다른 부탁은 하지 말고 그래도 먼 타지에 가서 생활하게 되는 거니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다고 하셨을 뿐이었고 남자친구도 그 말에 알겠다고 대답했고 분위기도 좋았지요. 그 다음 주엔가에서 이번엔 반대로 제가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이 정도 한대를 해주실 줄은 몰랐는데 밥상 위에 온갖 가지 육해공을 어우르는 메인 요리에 밑반찬이며 국이며 탕에 찌개까지 차려져 있었으니까요. 임금님 수라상도 이것보다 종류가 많이 나오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네요. 몸둘바를 모르겠는 와중에 호화로운 상차림에 대한 이유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되었어요. 남자친구 어머님이 저한테 음식들 하나하나를 다 어떻게 하셨는지, 재료가 뭐고 조미료가 뭐가 들어갔는지 그런 걸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 아들이 입맛이 까다로운 편이니 멀리 가더라도 밥 좀 잘 챙겨달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아들이 국이 없으면 입맛이 안 돌아서 밥도 깨작거리고 특히나 고기 반찬이 없으면 밥도 안 먹는다고 하시면서 앞만 바쁘고 그래도 햄이나 계란 후라이라도 같이 구워서 달라고 하시는데 조금 그렇더라고요. 직장은 제가 구해서 가는 거고 남자친구는 그냥 하던 대로 집에서 일하는 건데 나가서 일하는 제가 왜 식사당번이 돼야 하며 그걸로 모자라 특정 섬유유연제는 냄새를 싫어하니까 빨래 세제 살 때도 조심해서 사라는 이야기까지 들어야 하는지 싶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자기 어머니가 저한테 어떤 걸 요구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집까지 바래다 주는 길에 남자친구가 계속해서 자기가 떨어져 살았던 적이 없어서 너무 걱정돼서 저러시는 거라고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한참 바쁠 때 아니면 별로 하는 것도 없다는 걸 알아서인지 내 밥은 내가 알아서 먹고 집안일도 알아서 하겠다며 말을 하는 겁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알아서 해명도 해주고 그렇게 하게 두진 않겠다 하기에 그때까지는 크게 걱정 안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회사를 옮기게 되었고 새 회사가 있는 지역으로 남자친구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동거인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집세 혜택은 포기해야 했지만 돈이 얼마나 되는 것도 아니고 아쉽지는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적어도 처음 몇 주간은 정말 식만 안 올렸다 뿐이지 신혼부부가 이런 느낌인가 싶고 저도 부모님과 같이 지낼 때 말고는 대부분 혼자 지냈기에 새로운 생활이 신기하고 재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남자친구의 본 모습을 알게 되니 여러모로 걱정이 되기 시작하네요. 일단 일하는 것부터가 문제였습니다. 근근히 일감이 있어서 일을 하고는 있는데 제가 볼 땐 성수기 때 몰려오는 일 아니면 하고 싶지 않아 해요. 그때 벌이가 웬만한 중소기업 직장인 연봉 정도는 되기에 문제가 없다지만 프리랜서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일이 굴러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디자인 쪽이면 새로 치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유행도 빨리빨리 바뀌는 시장인데 불투명한 미래는 제쳐두고 너무 현재에 안주하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언제부터 잠건지 그냥 잠만 자고 있는 일이 허다하고 밥도 알아서 챙겨 먹는다더니 거르는 건 기본이고 정 배고프면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그렇더라고요. 집 청소 안 돼 있는 건 기본이고 빨래도 직접 한다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옷을 안 갈아입고 있는 게 전부였어요. 빨래할 게 생기면 쌓아두던가 제 거 돌릴 때 같이 꼽사리 끼려고 하거나 그랬지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한테 아무리 맞벌이지만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가장의 역할을 해줘야 할 텐데 이건 좀 아니지 않냐고요. 푼돈이라도 꾸준히 일감 같은 거 따와서 일도 좀 하고 집에만 있는다고 해도 운동이라도 좀 하고 규칙적인 생활 좀 해주면 좋겠다고 했어요. 식사도 배달 음식으로 때우고 그러지만 말라고 일도 다 안 하면서 벌어놓은 돈 배달 음식 사 먹는 비용으로 다 써버리면 그게 말이나 되냐고 다투거나 했지요. 남자친구는 남들 버는 것보다 더 벌어오는데 뭐가 문제냐면서 자기는 일도 좋지만 자기 인생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지금 생활 습관을 고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결혼 생각이 싹 달아날 만큼 지쳤어요. 이래서 미리 살아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말이 있나 싶습니다.
그간 만나온 정이 있고 같이 살고 있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자는 말도 꺼내기가 어렵네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2달 만에 이렇게 후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살고 있어서 솔직히 남자친구가 어떻게 나올까 두려웠는데 남자친구 쪽에서 먼저 일을 크게 만드는 바람에 한결 수월해지기는 했네요. 같이 해온 정이 있고 남자친구가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기에 여러모로 참아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말았거든요.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남자친구가 집에서 살림하겠다 큰 소리 뻥뻥 쳐놓고서는 집안일을 거의 안 했어요. 살림한다고 해서 제가 뭐 엄청난 거 기대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밥솥에 밥만 되어 있어도 반찬 가게 반찬 정도면 충분히 맛있게 저녁 식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해놓고 딱히 일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바쁘다, 시간이 없다 이런 핑계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굳이 집에서 빈둥대는 남자친구 밥까지 차려야 하나 싶어서 저녁 식사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해결하고 퇴근을 했어요. 그날도 퇴근 준비하고 구내식당에 들려서 저녁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서울에서 내려오셨다고 같이 저녁 식사할 테니까 오늘은 저녁 먹지 말고 들어오라대요. 혼전동거를 하고 있기는 했지만 제가 며느리는 아니니 굳이 저한테 미리 연락 같은 건 하실 필요 없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짜증이 나거나 열이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온다는데 그걸 몰랐을 리는 없고 아무 말도 안 해준 남자친구가 잘못이라고 생각했지요. 아무튼 그래서 그날은 오랜만에 곧바로 퇴근을 했네요. 집에 도착하니 어머님은 아직 안 오셨는데 집은 집대로 엉망인 상황이었어요. 집에만 있었으면서 뭐 하고 있었냐고 한마디 하고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집 청소가 얼추 끝나니 그때 맞춰서 어머님이 도착을 하셨고요. 어머님이 오랜만에 아들 본다고 바리바리 이것저것 싸들고 오셨더라고요. 어머님이 아들 좋아하는 거라고 족발을 사오셨어요. 뭐 남자친구가 서울 살 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집에서 배달시켜 먹던 맛집이라고 하는데 제가 입맛이 까다로운 편은 아닌데 돼지고기 삶은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못 먹는 음식 가져오신 게 서운하지는 않았어요. 반대로 친정어머니가 오셨다고 한다면 남자친구가 별로 안 좋아하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가져오셨을 테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제가 달리 먹을 것도 없고 밑반찬 하라고 몇 가지 가지고 오긴 했지만 집에 밥도 없고 마른 반찬만 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러면 저는 배달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너는 벌써부터 배달 음식을 그렇게 시켜 먹냐고 하면서 돈이 썩어나냐는 식으로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걸로 잔소리하는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한테 하셔야 할 텐데 속으로만 한마디 하고 삼켰지요. 간단하게 중화요리집에서 짬뽕이나 시키려고 했는데 최소 주문 금액이 모자라서 남자친구랑 어머님한테도 혹시 추가로 뭐 생각나는 거 있느냐고 물어봤지요. 그러니 또 남자친구 어머니가 혀를 끌끌 차는 겁니다. 저거저거 음식 시켜 먹는 꼬라지 보니까 평소에도 어떻게 지내는지 눈에 훤하다면서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막말로 제가 이 집 며느리도 아니고 남자친구가 저 따라와서 제 집에 얹혀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벌써부터 만만한 며느리 대접을 하고 계시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 아들 얼굴이 반쪽이 된 걸 보니까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는 거 아니냐고 잔소리를 하길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그럼 저는 배달비 아껴야 되니까 나가서 포장해 올게요 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일 마치고 와서 피곤하긴 했지만 저기서 잔소리 듣고 있는 것보다 잠깐 바람도 쐴 겸 해서 포장해 오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부랴부랴 짬뽕 한 그릇 포장해서 집에 가지고 왔는데 문 열고 들어가니 2사람은 이미 저 없이 식사를 시작했더라고요. 저 없이도 먹을 거였으면 내가 못 먹는 음식으로 저녁을 할 생각이었으면 애초에 저를 왜 불렀나 싶어서 기분이 엄청 상해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야근을 했으면 밥도 제대로 먹고 이 더러운 꼴도 피했을 텐데 싶었거든요. 아무튼 저도 밥상 앞에 앉아서 제가 싸온 거 포장을 풀었어요. 이제 저도 아님 먹으려고 하는데 또 살쾡이 눈을 하고 저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이번엔 또 뭐 때문에 그런가 했는데 음식을 사왔으면 어른이랑 남편이 있는데 드셔보겠냐 물어볼 생각은 안 하고
지 거만 혼자 먹으려고 그러냐며 잔소리를 눌어놓더라고요. 이때부턴 저도 자포자기해서 내내 하면서 대답만 하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는 제가 짬뽕을 사오는 게 아니라 그때 결혼 허락 받으러 갔을 때 어머님이 차려놓았던 그 호화 수라상을 그대로 재현을 해놨어도 잔소리를 들었을 거란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드실 만큼 먼저 덜어 드시라고 하고 그릇하고 가져다 드리니 국물이랑 해물건더기는 죄다 건져가서 아들 앞에 떡하니 놔주시더라고요. 거기까지도 참았습니다. 어차피 짬뽕이 먹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 이 악몽 같은 하루만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심정이었어요. 어머님 서울 올라가시면 남자친구 반 죽은 목숨이다 하고 한바탕 할 작정이었지요. 다른 거 바란 것도 아니고 중간 역할 좀 잘해주고 어머님이 저렇게 트집 잡아서 잔소리 하려 들면 내 편 들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 한마디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때는 제 눈치를 엄청 보더니 지금 제가 당하고 있는 건 신경도 안 쓰이는지 면밖에 남지 않은 제 그릇은 신경도 안 쓰고 국물이 땡겼다고 하면서 벌컥벌컥 지 밥만 처먹고 있었어요. 불규칙적인 생활에 맨날 배달 음식만 시켜 먹느라 그 몇 달 안 되는 시간 동안 살이 한 5kg 정도는 찐 것 같은 아들을 보고 타지 생활하니까 아주 얼굴이 반쪽이 되었다 하면서 아주 족발뼈에 붙은 고기 부스러기까지 발라서 남자친구 앞접시에다가 올려주고 있대요. 그러다 어머님이 아까 밑반찬 싸운 거 냉장고에 넣으면서 봤는데 냉장고 안에 먹을 게 하나도 없더라 하시면서 아들한테 평소에 뭐 먹고 지내냐면서 네 마누라가 밥도 안 챙겨주니? 하고 묻더라고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다 싶고 계속 당하고 있으니 만만하게 보는 건가 싶어서 그제서야 뒤늦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집에 하루 종일 일도 안 하고 빈둥대고 있는 건 어머님 아들인데 회사 나가서 일하는 제가 밥을 왜 챙겨줘야 하느냐고 한마디 툭 던졌어요. 만만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제가 말대꾸를 하니 어머님도 약이 잔뜩 올랐나 봅니다. 당신 시집살이 하던 시절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 시어머니였으면 남편 밥도 못 챙겨주는 며느리는 그날 집에서 잠은 다 잔 거라고 하면서 으름장을 놓는데 솔직히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며느리도 아니고 월세이긴 하지만 일단 이 집도 내 이름으로 계약된 내 집이기도 했고 말이지요. 아무튼 어머님이랑 저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니 그때까지 좋다고 밥만 먹고 있던 남자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아쉬울 사람이 누군지 알고는 있었는지 제 편을 들더라고요. 자기가 밥 다 알아서 챙겨 먹고 그런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면서 집에서 밥도 잘 챙겨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냉동실에 제품으로 팔고 있는 냉동볶음밥 봉지를 꺼내면서 이거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으면 금방이라고 맛도 직접 해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그게 싸움을 말리려던 모습으로 보인다기보다 정말 너무 한심해 보였습니다. 어머님도 어리 빠져서 냉동 제품 들고 자랑처럼 말하는 아들을 넋놓고 쳐다보다가 오늘 점심도 이거 먹었다는 남자친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 눈앞에 불이 번쩍하더라고요. 이 아줌마가 아들 냉동 제품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는 말에 들고 있던 족발을 가지고 제 머리를 내려친 거예요. 이때부터는 저도 남자친구 어머니고 뭐고 혼전동 거고 결혼이고 더 이상 볼장 다 봤다 싶었습니다. 어머님 대접해주는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진상 아줌마나 다름이 없었지요. 그때부턴 저도 목청을 한껏 높여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 며느리로 보이나 본데 아직 사람도 덜 된 아들 타지에 보내놓은 게 그렇게 걱정이 되면 도로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볼 땐 얼굴이 2배가 됐는데 반쪽이 되었다니 아무튼 얼마나 안쓰럽겠냐고. 내가 회사 다니면서 나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일까지 하고 집에 와서 아줌마 대신 아줌마 아들한테 12첩 임금님 수라상 차려주는 식문으로 타게 생겼냐고. 다 필요 없으니 도로 데려가서 실컷 밥해 먹이라고 소리쳤지요. 어머님도 저한테 너 같은 며느리 볼 생각도 없고 필요도 없다며 같이 큰 소리 떵떵 치더니 짐 싸가지고 아들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나가니 집이 넓어졌는데 아쉽거나 서러운 마음도 들지 않고 오히려 속이 뻥 뚫린 듯 후련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게 모르게 참아오면서 마음고생도 많이 했던 거였겠죠. 사실 후기까지 보낼 일은 아니었는데 얼마 전에 어머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잘 지내냐고 축벽거리며 묻더니
시간이 지나니 자기도 잘못한 게 조금은 있는 것 같다며 서로 속 시원하게 풀지 않겠냐고요. 듣자 하니 아들님이 제가 보고 싶어서 집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쉬위 중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처량하게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대요. 돈이야 벌어오지만 출퇴근도 따로 안 하면서 삼시세끼 집에서 밥만 축내는 아들 몇 달이나마 떼놓고 살다 보니 그게 편했던 거겠죠. 저는 이 아줌마가 서로 풀자고 하는 말이 앞으로 잘 지내보자가 아니라 그냥 긴 말 안 할 테니 우리 아들 좀 다시 데려가 달라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 귀한 아들 이 집에 다시 보내면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다닐 텐데 그냥 어머님이 데리고 살라고 했어요. 말 맞다나 저희가 양가상견례를 진행한 것도 아니고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날에도 엎어지는 게 결혼인데 결혼 전에 몇 달 같이 살았다고 평생 코 깨어 살 필요 있겠냐고요. 그제서야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한테 무조건 잘못했다며 둘이 얼마나 잘 지냈는데 겨우 그런 걸 가지고 헤어지냐며 제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데 돌아올 마음이었으면 진작에 돌아왔겠지요. 지금은 아쉬움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더러운 꼴 보고 파혼한 거나 마찬가지지만 저는 오히려 혼전동거를 했던 게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모르고 결혼이라도 했으면 일은 일대로 하고 식모노릇은 식모노릇대로 하면서 참으면서 살았어야 했을 테니 말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4살, 결혼한 지는 올해로 5년 차를 맞는 여자입니다. 아직 맞벌이를 하고 있고요. 원래는 결혼하고 1년만 지나서 곧바로 이세 계획을 가질 생각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까지 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저나 남편이나 둘 중에 한 명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두 사람 다 문제가 있는 건 더더욱 아니었고요. 별다른 원인 없이 잘 안 되는 상황인데 나중에 가서 시험관까지 도전해봤다가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그냥 마음 편히 갖고 살기로 했어요. 저희가 앞으로 몇 살이 되던 간에 자연스럽게 아이가 찾아오면 그렇게 엄마 아빠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이대로 둘이서 즐겁게 딩크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지껏 경제활동을 이어가게 되었네요. 본의 아니게 시작한 딩크 생활이다 보니 솔직하게 말해서 아쉬운 점이 많아요. 어디 남편이랑 데이트라도 하러 나갔다가 아이랑 함께 외출 나온 다른 부부라도 마주치게 된다면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모습 보면 그게 얼마나 행복할지 혼자서 속으로 상상한 적도 많아요. 하지만 아이 없이 지내는 게 그런 아쉬운 점이나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었네요. 장점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결혼 5년 차인데도 신혼 때랑 별 다를 점이 없고요. 남편과 계속 연애 중인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주변에 아이 가지고 있는 지인들이 육아가 너무 힘들다 죽는 소리 할 때도 저한테는 배부른 소리처럼 들릴 때도 있지만 반대로 그 지인들은 애 없이 사는 저희를 보면서 부러워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넘친다는 거예요. 애초에 저나 남편이나 벌이가 그래도 중간 이상은 간다고 할 정도로 괜찮게 벌고 있는데 거기에 둘이 같이 벌고 있으니 휴가 때 남편하고 날짜 맞춰서 매년 해외여행도 다니고 있고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크게 걱정을 해본 적이 아직은 없네요. 결혼 5년 차인데도 남편과 연애하는 기분이 든다고 할 정도로 남편과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제가 이런데 사연을 보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벌써 왜인지 알고 계실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남편하고는 아무 문제 없지만 시댁하고는 그렇지 않거든요. 매일같이 챙겨 듣는 건 아니지만 가끔 사연을 찾아 듣고는 하는데 다른 분들이 이미 보냈던 사연만큼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 시댁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거든요. 시어머니나 시누나 둘이서 꿍짝이 엄청 잘 맞습니다. 저도 딸이고 제 동생 부부 입장에서 보면 저도 똑같은 시누일 테지만 가끔 두 사람은 제 상식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나 시누나 제가 볼 때는 50보 100보이기는 한데 특히 시누와의 마찰이 잦았습니다.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은 시누는 남편보다 3살 아래 동생인데 저는 남편하고 4살 차이다 보니 굳이 따지자면 제가 손윗사람이긴 하지만 시누가 저보다 1살 언니예요. 제가 시누보다 손윗사람이라고 해서 시누한테 어른 대접을 받으려고 갑질을 한다거나 시누를 저보다 한참 아래로 본다거나 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저를 스스로 어른스럽다고 칭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시누의 경우는 정말 저보다 1살 많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어른스럽지 못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시누가 시댁에서는 막내이기도 하다 보니
시부모님이 응석바지로 키워 저런다는 남편의 설명이 있었지만 여전히 신우라는 사람이 이해가 가질 않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랑 남편이 반반 결혼을 한 건 아닙니다만 남편이 저보다 사회생활을 한 기간도 길고 회사도 더 좋은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이미 모아놓은 돈에서부터 차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꼴리는 결혼을 한 것은 아닙니다. 모아놓은 돈에 차이가 있다 보니 똑같이 반반 결혼을 하려면 제가 친정의 손을 빌리거나 아니면 어디서 대출을 받아오거나 해야 했습니다. 경제권은 결혼 후에도 각자 벌이는 알아서 관리하고 생활비나 적금, 공과금 같이 공동지출을 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정확히 절반을 갈라서 하기로 했고 나머지 돈은 각자 알아서 관리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 대출을 받건 친정의 손을 빌려 돈을 더 마련해 오건 간에 액수를 똑같이 맞추고 제가 매달 갚아나가면 되는 부분이기는 했는데 남편도 동의한 부분인데 여러모로 생각해봐도 어차피 결혼해서 부부가 될 텐데 네 대출이니 내 대출이니 서로 따질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나 친정 손을 빌리나 이자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뿐이지. 원금을 갚아야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으니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 끽해봐야 결혼 전 남편이 아무리 사회생활을 오래 했다 쳐도 그 기간이 10년이 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저 또한 결혼 당시에는 4년차 직장인이었는데 두 사람 모아놓은 돈을 합친다고 해도 자가로 집을 구하는 데에는 돈이 많이 모자란 상황이었지요. 그러니 결국 제가 돈을 남편이 가지고 있던 만큼 해온다 해도 거기에 추가로 남편과 제가 더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을 때 출퇴근 거리가 상당해서 회사 근처에 자취를 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와중에 친정부모님께서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돈이나 열심히 모으라고 하시며 두 분 노후 자금을 털어서 회사랑 가까운 곳에 전세로 집을 얻어주셨거든요. 실제로 친정부모님 덕분에 회사 다니는 내내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었고요. 노후 자금을 털어서 해주셨던 것이니만큼 당연히 그 돈은 제가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뭐 돈을 엄청 잘 모아서 제 집을 구한다거나 하면 당연히 친정부모님께 돌려드리기로 되어 있던 돈이었어요. 그러다 생각한 게 당장 여기저기서 돈 끌어모아다가 신혼집을 구해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어차피 둘 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싶어서 제가 살던 그 집에서 일단 신혼살림을 차리고 돈을 모아서 집을 구해 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직 친정부모님이 완전히 은퇴를 하셨던 상황도 아니었고 저한테 집을 얻어주신 뒤에도 쭉 경제활동을 해오셨다 보니 당장 돈이 급할 곳은 없다고 하시며 흔쾌히 그렇게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덕에 저희가 3년 더 열심히 아끼고 모아 결혼 전에 모아둔 돈까지 합쳐 재작년에 자가로 집을 구해 이사를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 당장 결혼할 때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더 많았다 할지라도 굳이 따지고 본다면 갚아야 할 대출이자를 아낄 수 있게 한 건 순전히 친정부모님이 구해주셨던 제 전셋집 때문이나 마찬가지였다 보니 반반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나 신우 입장에선 전후사정 그런 거는 상관할 필요 없는 일이었고 당장 모아놓은 돈 액수만 가지고는 차이가 나다 보니 결국 그걸 빌미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당시에 시어머니가 당장 우리 아들이 돈을 더 해간다며 2천만 원 정도 되는 예단 및 현금을 요구해 오셨는데 그 부분은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해준 덕분에 어찌어찌 잘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우였어요. 사실 2천만 원치 예단이 누구 집에서 키우는 개 이름도 아니고 액수가 상당하잖아요. 그 액수를 부른 과정에서 그게 시어머니 혼자 그런 게 아니고 신우도 한몫거든 게 있던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는 설득을 했지만 신우는 또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당장 신우가 결혼식 때 자기가 입고 갈 옷이 없다며 저한테 흰색 원피스랑 이런저런 옷들 사진을 주르륵 보내더니 자긴 옷이 이런 것밖에 없으니 결혼식 때 흰 옷을 입고 참석을 해야겠다며 난리법석을 떨기 시작했던 거예요. 당시 신우 나이가 30이었는데 사회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설마 진짜 흰색 옷만 가지고 있어서 그랬겠나요? 당장 저한테 받아낼 거라 생각했던 그 예단들을 못 받게 되니 대놓고 시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안 봐도 비디오나 마찬가지였어요. 여태까지 우기면 다 자기가 원하던 대로 됐던 신우였으니 암만 남편이 설명을 하고 마음을 돌리려 해봐도 신우는 오빠 결혼을 빌미로 저한테 뭐라도 받아내고 싶은 마음뿐이었나 봅니다. 남편은 설득을 하다 안 되니 제가 사준 걸로 하고 자기 돈으로라도 사줘야겠다는 식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제 입장에선 그게 올바른 해결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는데 워낙에 응석바지라서 한번 고집부리면 여관에선 꺾지 않는다고 하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신우와 백화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자기가 이미 벌써 골라놓은 게 있다고 하면서 이 매장 저 매장 돌아다니면서 앞장을 서더라고요. 저희 결혼식 올릴 때가 늦여름이긴 해도 많이 더울 때였는데 외투에 가방이며 신발까지 해서 이것저것 집어온 걸 계산해보니 500만 원이 훌쩍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남편도 저 보는 앞에서 신우가 어떻게든 한몫 챙길 욕심 부리는 게 쪽팔렸는지 결국엔 신우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백화점에서 둘이서 대판 싸우기 시작했고, 앞만 봐도 신우가 물러날 기미가 안 보여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100만 원치 옷 한 벌 뽑아주고 끝났네요. 여기서 끝났더라면 참 좋았겠지만 결혼식 당일날 같이 들고 갈 가방이 없어서 그랬다는 헛소리와 함께 결혼식장에 기어이 흰색으로 쫙 빼입고 나타난 신우를 봤을 땐 정말 정신이 아찔해지더라고요. 아침 일찍부터 신우랑 같이 스튜디오 가서 메이크업 받고 머리도 하고 왔을 시어머니가 신우 꿍꿍이를 모를 리도 없었을 테고 말릴 시간도 충분했을 때 싶었지만, 노발대발하는 남편을 두고 저한테 그러니까 결혼 2번 하는 것도 아니고 1번 하는 건데 사달라는 거 사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 않았냐고 제 탓을 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잘 설득을 해서 넘어갔다지만 시어머니도 신우와 별반 다를 게 없이 한통속이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에 시어머니나 신우랑 싸울 생각도 없었고, 남편이 저 대신 싸우려고 하길래 그냥 괜찮다 말하고 결혼식은 결국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았네요. 그래도 웨딩 촬영을 해준 업체에서 센스있게 신우가 최대한 화면에 안 나오게 편집을 해서 보내주셨고, 앨범 사진도 어떻게 편집을 잘 해주신 덕분에 당장 결혼식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앨범이나 영상 보면 신우가 눈에 걸린다거나 하지는 않아 다행이었어요. 저도 이걸 그냥 넘어갈 생각은 아니었고, 신우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저도 똑같이 흰색으로 위아래 맞춰서 가겠다 다짐을 했는데, 결혼 생활 5년 하는 동안 신우가 35 먹도록 결혼을 못할 거라는 건 생각을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저도 흰색 옷 입고 결혼식장 나타나 똑같이 복수하겠다는 생각은 접은 지 오래고, 이젠 신우가 하루빨리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정신을 차리면 좋겠다는 생각뿐이네요. 아무튼 이 이야기만 두고 봐도 신우가 보통은 아니라는 게 충분히 전해졌을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도 보통 분은 아니시고 신우랑은 꿍짝이 잘 맞는 한통속이라는 사실도 말이에요. 결혼식 당일날부터 시댁, 특히 시어머니와 신우하고는 잘 지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댁과 연을 끊는다거나 멀리한다거나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 편하자고 남편이 중간에서 난처할 상황을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었거든요. 이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고맙게도 남편이 친정에 참 잘했어요. 애초에 대리효도 같은 거 시킬 생각도 없었고 반대로 해줄 생각도 없었지만 남편이 친정에 잘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최대한 신우 미운 거 생각 안 하고 시댁에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결혼하자마자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세운 목표는 최대한 아끼고 모아 하루라도 빨리 전세 빼서 친정부모님 노후자금 돌려드리고 저희 명의로 된 집을 구하는 거였어요. 저희가 원인불명의 불임이라는 진단을 받기 전까지인 결혼 1년차에는 시댁에서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진단을 받은 뒤 저희가 딩크로 살아도 괜찮다는 결론을 내린 뒤부터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더라고요. 허리띠 졸라매가며 돈을 모으는 상황에서도 명절 생신에서 다른 집 자식들 하는 만큼은 챙겨드렸습니다. 아니, 다른 집 자식들이 뭐예요? 당장 신우가 시어머니한테 하는 것보다 저희가 10배는 더 넘게 챙겼지요. 그리고 특히 다른 날은 몰라도 어버이날에는 300만 원씩 해드렸어요. 결혼 첫 해에는 뭘 이렇게나 많이 주냐며 고맙다는 말까지 잊지 않으셨는데, 해가 바뀌고 특히 아이 없이 살아도 괜찮다는 말을 드린 후로는 니들은 애도 없는데 돈도 잘 벌면서 씀씀이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며 대놓고 불만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생신이나 명절 때는 50만 원씩 챙겨드리고 있고, 그때그때 다르지만 그날 먹는 식사 비용도 다 저희가 내거든요. 그리고 저보다도 나이 많은 신우는 같이 산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용돈이 면제라는 듯 생각하고 있었나 보더군요. 남편도 시부모님 말에 신우보다 더 드리고 있는 거 모르시냐 했더니 시어머니 한다는 소리가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우리 애기가 돈이 어딨냐며 니들은 둘이서 벌지 않냐고 신우랑 저희랑은 이야기가 다르다고 하시는 겁니다. 남편이 그 말을 듣더니 둘이서 보니까 이야기 다른 거 맞지 하고 시어머니 말에 장단을 맞춰주면서 그럼 우리도 앞으로 딱 신우가 시어머니한테 해주는 거에 정확히 2배만 해드리겠다 대꾸를 하대요? 말씀드린 것처럼 신우가 명절은 그냥 넘어가고 생신 때는 근처 빵집에서 케이크 사오는 것 말고 따로 하는 건 없었어요. 어버이날 때 10만 원 드리는 게 전부였던 듯 하고요. 둘이서 보니까 신우가 하는 만큼에 딱 2배만 하겠다니 시어머니가 급격하게 당황하는 표정으로 바뀌더라고요. 솔직히 서운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시어머니 당황하는 표정 보니까 속 하나만큼은 엄청 후련했네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저희한테 더 많은 용돈을 요구하는 동안 신우도 가만히 있던 건 아닙니다. 신우도 어떻게든 저희한테 뭐 하나 받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한 번은 자기 생일이 다가온다면서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다고 미리 선물 받을 걸 정해서 저희한테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신우가 받고 싶은 선물들은 기본 100만 원부터 시작하는 고가의 물건들이었어요.
물론 단 한 번도 신우가 사달라는 거 사준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너무 치사하게 굴지 말고 한 번은 사줄 법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기는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제 결혼식 때 흰옷으로 중무장하고 깽판 치러 찾아온 신우 생각을 곱씹었어요. 그거 한 번이면 신우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사라지니 마인드 컨트롤 하기는 쉽더라고요. 남편도 신우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래서 돈 벌고 있는 건 그렇다 쳐도 원래 결혼하기 전에는 저렇게 뭐 사달라고 떼쓰는 대상은 오빠인 자기가 아닌 시부모님이었는데 결혼 후에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대상이 왜 저희한테로 바뀐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몇 번이나 사달라는 거 안 사주고 거절을 하면 신우도 눈치가 있다면 당연히 싫은가 보다 생각하고 포기할 법도 한데 신우는 포기를 모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생일이면 생일이다. 명절이다. 크리스마스다. 뭐만 다 가져다 붙이면서 계속 저희한테 뭔가를 받아내려고 끝까지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5월이었는데 이때 정말 마지막 퍼즐 조각을 끼워 맞춘 것처럼 그동안 신우가 왜 그랬는지부터 다 알겠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실수가 삐져나올 정도로 여태껏 신우가 부렸던 억지 중에 가장 최고봉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억지였네요. 시어머니가 보자고 하셔서 시댁에 찾아갔어요. 주말이었으니 신우도 집에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딱히 이유도 없이 저희를 오라고 하셨던 거였고 진짜 용무는 신우가 저희한테 있어 보였습니다. 별 쓸데없는 이야기들로 대화의 물꼬를 틀더니 또다시 결혼식 날 사주지 않아 갖지 못하게 된 그 가방 사진을 들이밀며 저희가 또 지한테 선물을 해달라 하더라고요. 이렇게 신우가 땡깡을 부리는 게 거의 두어 달에 한 번꼴로 있는 일이다 보니 남편도 이젠 신우가 저러는 걸 즐기는 건지 이번엔 또 무슨 이유로 뭘 사달라고 하는 거냐 물어보더라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생일이다.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2년째 되는 날이다. 별 같자는 이유 가져다 붙여서 자기가 선물을 받아 마땅한 날이라고 하고 다녔다는 걸요. 그 이유가 하도 신박해서 이번엔 어떤 연유로 선물을 사달라고 하는지 보는 걸 남편은 소소한 재미처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이유를 듣자 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린이날 선물로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달라는 겁니다. 올해 35인 신우가요. 심지어 저보다 한 살 많은 신우가 이번엔 어린이날 선물을 사달라니 제정신인가 싶대요. 남편도 가짜는 이유 가져다 붙이는 신우 반응을 보는 게 재밌었나 본데 35 먹고 어린이날 선물을 바라는 게 어이없었나 봅니다. 남편이 네 나이가 몇인데 어린이날 선물을 달라는 거냐고 물으니 신우가 대답을 하기 전에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그 말을 가로채더라고요. 우리 막내가 애기가 맞지? 뭐 틀린 소리 한 거 있냐며. 아직 시집도 안 가고 엄마 품 떠나지 않고 꼭 붙어 있는데 그게 어린이가 아니면 뭐냐 하시더군요. 거기서 끝났으면 그냥 딸이 너무 예쁜가 보다 하겠는데 생각해보니 열이 받는다면서 저희한테 갑자기 노발대발 성질을 부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어차피 니들 둘 사이에 애도 없는데 신우가 너네 애라고 생각하고 그깟 선물 하나 사주면 어디가 덧나냐면서. 어차피 애 없이 살며 둘이 돈도 잘 버는데 니들 버리면 그깟 가방 하나 껌값이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화살이 저한테로 다시 돌아와서 별같자는 변명을 대며 예단 준비 안 해왔을 때부터 알아봤다고. 그때 시원하게 신우 위아래로 쫙 빼주고 들고 다닐 가방도 해줬으면 저러겠냐고. 새언니한테 뭐 아무것도 못 받아서 저러는 건데 이쯤 되면 져주고 하나 사주면 어디가 덧나냐고. 제가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 하시더군요. 솔직히 시어머니 말이 무슨 생각으로 하시는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가질 않았고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힐 정도였어요. 당장 자기보다 나이 어린 새언니라고 저한테 언니, 형님 해가며 손윗사람 호칭 쓰는 것도 아니고 자존심이라도 상하는지 저기요라고 부르는 신우였는데 뭐 사줄 때는 제가 새언니가 되어야 한다는 건지 그냥 있으면 이거 평생을 두고 계속 잔소리를 듣겠다 싶어서 저도 그동안 쌓인 악감정 쏟아내며 한바탕 하려던 찰나에 남편이 저를 막아서더니 신우한테 옷 갈아입고 나오라고 백화점으로 가자고 하고 상황을 종료시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신우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신우가 5년간 노래를 부른 그 명품 가방을 사주게 되었어요. 열이 너무나도 많이 받는 상황이었지만 남편이라면 뭔가 생각이 있어서 그랬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신우한테 가방을 사준 이유에 대해서 따로 묻지 않았습니다. 신우는 눈치도 없이 그 상황에서 이제 가방을 받았으니까 다음에는 구두를 받아야겠다며 다음번 어린이날에도 잘 부탁한다는 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남편도 질렸는지 저한테 별다른 설명을 하진 않았고 어버이날 때도 그냥 시댁 찾아가지 않고 넘겨버리더군요. 설명을 해주면 좋았을 텐데 딱히 말이 없었기도 하고 기분도 많이 안 좋아 보여서 그냥 믿고 있기로 했어요. 그렇게 2주 정도 더 지나고 나서 남편하고 집에서 쉬고 있던 와중에 시어머니한테서부터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전화해서 제 눈치를 보는 게 느껴질 정도로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물어보는 게 어버이날 때 매번 보내주던 그거 있지 않냐며.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안 들어왔다고.
뭔가 착오가 있던 거 아니냐며 한번 확인해달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어찌된 영문인지 친정에는 벌써 보냈던 상황이니 알아보겠다 하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남편이 전화기를 채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머님한테 말하길 그거 벌써 드렸는데 기억 안 나시냐고 하는 겁니다. 그거 지난번 찾아갔을 때 드렸지 않냐고.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신호 옷장 한번 열어보시라 하더군요. 시어머니 드릴 어버이날 용돈으로 신우 어린이날 선물을 사줬다 하는 겁니다. 신우 애 취급하는 거 어머님밖에 없지 않냐고. 암만 우리가 자식 없이 살아간다고 쳐도 내 아내보다 나이 많은 남매이자 어머니 자식을 내 자식 대하듯 하는 건 말도 안 되지 않냐 하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신우가 갖고 싶은 가방을 못 받고 마치 7살 먹은 애 마냥 우리한테 사달라 조르고 있는 신우의 모습을 보는 어머니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보였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우리가 신우를 우리 애라고 생각해서 갖고 싶은 걸 사줄 생각은 없지만 자식된 도리로 어머니 기쁘게 할 방법은 있겠구나 싶었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신우를 백화점에 데려가 어버이날에 어머님에게 드리려고 했던 300만 원을 가지고 원하던 가방을 사줬던 거라고요. 어머니는 인정 안 하시고 있지만 저희 날은 반반 결혼해서 각자 양가여도 똑같이 하고 생활비도 똑같이 내고 있기에 공평해야 하니 자기가 더 드릴 수 있는 건 없다 하더군요. 그나마 신우 가방 사주고 9천 원이 남았는데 그마저도 신우가 백화점에서 우동이 먹고 싶다고 해서 우동 먹이느라 9천 원마저 써버렸다고. 그래서 땡전 한 푼 드릴 게 없다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대요. 그제서야 남편이 저한테 아무 말 하지 않고 신우 데리고 나가 그 가방을 기어이 사줬던 이유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참 왜 그걸 사주냐고 꼬치꼬치 캐묻고 바가지 긁을 수 있었던 건데 믿고 아무 말도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댁하고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막상 이렇게 사연 다 적고 나니까 남편이 중간에서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 잘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네요. 그냥 이대로 남편만 믿고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가려고요. 안녕하세요.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후기를 보내도 되나 싶네요. 별건 없고 재밌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후기를 보내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우 가방 때문에 시어머니 어버이날 용돈 안 드리고 나서 시댁과 조금 서먹서먹해지기는 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따로 전화를 걸어서 너는 네 남편이 그러면 옆에서 뜯어말렸어야지 듣고만 있었냐고 뭐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더니 어머니 또 그런 걸로 며느리한테 전화했다간 그나마도 보내드리는 용돈도 드릴 수가 없다고 딱 잘라 말해줬네요. 덕분에 서먹서먹해져서 시어머니를 따로 만나거나 하는 일은 없었는데 바로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먼저 연락을 해오셨어요. 언제까지 남처럼 지내려고 그러냐며 당신도 너무했던 것 같으니 이제 그만 풀자고 해주시는 덕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 말은 다음 달 말이 어머님 생신이니 그것 때문에 저러시는 거라 하는데 뭔들 어쩌겠어요? 언제까지 연 끊고 지낼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 싶고 그래서 오랜만에 외식이나 같이 하려고 시어머니랑 만났어요. 신우도 식사 자리에 같이 나왔는데 두 사람 만나고 나서 웃음 참느라 아주 진을 뺐네요. 일부러 눈치챈 내색은 하지 않았는데 신우가 5년에 걸쳐 졸라내 어머님 어버이날 드릴 돈으로 사줬던 그 가방 있잖아요. 그 가방을 어머님이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신우는 예전부터 자주 매던 가방 들고 나왔고요. 신우가 계속 흘긋거리며 어머님 가방이랑 저를 번갈아 가면서 보는데 딱 보아하니 저희한테 돈 받기는 글른 것 같고 환불도 못 받을 것 같으니 그 가방을 어머님이 갖기로 결정을 했는가 봐요. 그렇게 신우 하나 사주라더니 막상 본전 생각하니 많이 아쉬우셨나 봐요. 아무튼 신우 눈에서 레이저빔이 나갈 것 마냥 가방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 그런 모습을 저한테 몇 번 들켜서 밥 먹다 말고 몇 번이나 새어나오는 웃음 참느라 아주 고생을 했네요. 적고 나니까 후기라고 할 만한 것도 없네요. 다른 건 모르겠고 신우도 빨리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철 좀 들었으면 하는 생각뿐이에요. 그럼 저는 이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살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5년 되었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저는 결혼 초반에는 막연히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아이까지 생기면 남편 포함해서 애 둘 키우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요즘은 별로 생각이 없어요. 시부모님도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눈치 안 주시고 친정부모님은 제가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별 말씀 없으세요. 은근 기다리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도무지 엄두가 안 나네요. 아무튼 이야기 한번 시작해볼게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똥꼬집 때문에 엄청 고생했어요. 그 와중에도 자기 대학교 저보다 좋은데 나온 걸 가지고 자기가 엄청 똑똑한 줄 알아서 제가 하는 말은 절대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지난 추석 때의 일입니다. 시부모님께서 인원 제한도 있고 번거로우니까 오지 말라고 하셔서 시댁에는 안 가게 되었어요.
친정 가는 것도 연휴 기간엔 안 가기로 했고요. 대신에 친정아버지 생신날에는 같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친정아버지가 음력을 쓰셔가지고 날짜가 매 추석 언저리쯤하고 겹쳤거든요. 아무튼 그래도 추석이니 명절 기분을 내보고자 마트에 가서 장을 같이 봤어요. 그런데 남편이 웬일로 평소에 거들떠보지도 않는 특산품 코너에서 얼쩡거리면서 고개를 돌리지 못하더라고요. 뭐 먹고 싶은 게 있냐고 물어보니 그래도 명절인데 시부모님한테 뭐라도 하나 보내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제주옥돔을 뚫어져라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은 어쩌고 하고 물어봤어요. 매번 겸사겸사해서 추석하고 아버지 생신을 동시에 챙겨드리고는 했는데 둘이 합쳐도 벌이가 워낙에 시원찮다 보니 그냥 봉투에 매번 5만 원 한 장 더 넣어드리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내내 마음에 걸리던 차였어요. 옥돔이 3마리에 10만 원씩 했는데 양가에 3마리씩 보내자니 저희 예산을 조금 초과했었거든요. 그런데 대번에 남편이 걱정 말라고 장인어른 생신 선물은 자기가 벌써 좋은 걸로 준비했다고 자신있게 말하길래 시댁에만 옥돔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시감한 명절과 생신 따로 챙기는 게 매번 서운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번엔 어떻게 친정아버지 생신도 기억해서 말도 안 했는데 선물도 미리 알아서 준비했다고 말하니 나름 기특한 부분도 있고 해서 별말 없이 넘어갔어요. 그렇게 추석은 가족들 따로 만나지 않고 집에서 둘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연휴가 수요일 날 끝나서 목요일 금요일엔 저희 둘 다 출근을 해야 했고 그래서 쉬는 날인 그 주 토요일 날 친정아버지 생신 챙기러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금요일 저녁에 집으로 퇴근을 하지 않고 저에게 전화를 하더니 친정에 가기로 한 날에 조기축구에 무슨 형님이 장례식이 있어서 못 갈 것 같다면서 지금 혼자서 따로 뵙고 오겠다고 친정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거면 아예 저랑 같이 가면 되는 걸 왜 굳이 혼자 갔느냐니까. 괜히 자기 하나 때문에 시간 바꾸면 여러 사람 번거롭고 하니 자기가 식사 대접해드리고 선물 준비한 것까지 드리고 올 테니까 걱정 말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내심 서운한 부분이 있었어요. 평소에 운동을 좋아하던 사람도 아니었고 조기 축구회가 남편 인생에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암만 지인의 부친상이라도 그렇지 장인어른 생신을 빼먹고 가야 할 정도인가 싶었습니다. 연휴 끝나고 금요일이라 오랜만에 영화라도 같이 볼까 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남편 없이 딱히 할 만한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동안 오랜만에 집 청소라도 해볼까 하고 정신없이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지났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을 봤는데 올 시간이 다 됐는데도 남편이 아직 집에 오질 않아서 우리 부모님하고 뭘 하나 싶어 전화를 해봤어요. 남편은 친정 부모님하고는 이미 식사도 하고 다 했다고 말하길래 뭐 하느라 아직도 안 들어오냐고 물었더니 내일 장례식 때문에 형님하고 같이 있어드려야 된다나 뭐라나 하면서 내일 다시 전화하자더니 별다른 설명도 끝내지 않고 다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결국 그날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침에 전화해보니 연락도 안 되고 꼬라지를 보아하니 아마 장례식까지 끝내고 들어올 건가 싶더라고요. 저 혼자서 아침에 부랴부랴 친정으로 출발했습니다. 친정에 도착했는데 친정어머니도 아버지도 전화통화만 가끔 하고 올해 처음 보는 딸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서 혹시 남편이 무슨 실수를 했나 덜컥 겁부터 나더라고요. 어제 김서방 와서 무슨 실수를 했냐고 물으니 저녁 식사라고 대접해준다는 게 집 앞에 있는 명동 칼국수 체인점에 데려가서 칼국수를 시키더니 만두를 시켜준 애 만회하면서 엄청 생색을 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남편이 이번에는 아빠 생신 선물 미리 준비했다고 자랑하던데 선물은 주고 가지 않았냐고 물으니 엄마는 더 말도 말라는 표정으로 대답도 안 하고 턱으로 식탁 쪽을 가리키셨어요. 엄마의 턱을 따라 제 시선을 식탁 쪽으로 같이 옮겼는데 그 순간 정말 저도 얼이 빠져서 말을 잇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식탁 위에는 참치 선물 세트가 있었어요. 정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심지어 참치 선물 세트가 담긴 상자 안에는 남편 다니는 회사 이름으로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라고 적어준 카드까지 같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뭔지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추석 당일날 장 보러 갔을 때 남편 차에서 굴러다니는 걸 봤어요. 회사에서 준 거 같은데 집에 가지고 들어가지 왜 차에다 두고 있냐고 물어도 봤었거든요. 남편이 어차피 우리는 통조림 참치 잘 안 먹지 않냐면서 다 쓸 데가 있어서 차에 두고 있는 거라고 저한테 설명까지 했던 그 참치 선물 세트가 맞았습니다. 그 쓸 데가 있다는 말이 설마 우리 아버지 생신 선물로 쓸 거였다는 건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었고요. 그 와중에 용돈은 제가 오늘 와서 주기로 했다고 말하고 칼국수 집에서 우리 부모님 집에다 모셔다 드리지도 않고 가봐야겠다며 그냥 저 혼자 출발했다고 합니다. 두 분 다 기분이 많이 상해 보여서 계획에는 없었지만 집 근처에 유명한 한우집에 모셔가서 20만 원치 식사 대접해드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있는데도 너무 괘씸하고 열이 받아서 남편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혼내줘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집에 돌아온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쓰고 온 내역을 보더니
우리 형편에 무슨 한우를 20만 원치나 먹었냐면서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얼굴 보자마자부터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그걸로 대판 싸우기 시작했어요. 친정아버지 생신날 회사에서 명절날 받은 참치 선물 세트를 주는 사람이 세상 천하에 어디 있냐고 따지니 아나무인으로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 한마디도 지지 않고 말대꾸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우리는 집에 더도 잘 먹지도 않고 장인어른이 마침 생선 좋아하시지 않냐고 큰 소리를 치면서 말이에요. 통조림 참치캔이 언제부터 생선이었냐고. 니네 엄마 아빠한테는 명절날 제주옥돈 보내주고 심지어 명절이랑 생신을 한 번에 챙기는 친정에 캔참치를 주는 게 어디 사람 새끼가 할 짓이냐고. 그 상황에서 내가 엄마 아빠 얼굴 보기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아냐고 소리를 질렀죠. 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도 살려주고 친정 부모님 너 때문에 기분 상한 거 조금 풀어드리려고 한우 먹고 온 게 그렇게 잘못이냐고 소리를 지르니 남편도 계속 지지 않고 저한테 계산 똑바로 하라면서 똑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저보고 야 이 멍청아 계산을 잘해보라면서 자기가 칼국수집에서 쓴 돈이 25,000원이고 캔참치 세트가 25,000원 정도 하는데 제가 한우 먹고 온 것까지 다 더하면 25만 원이지 않냐고요. 시댁에 10만 원어치 목돈 딸랑 보낸 거 치고 따지고 보면 친정에 15만 원이나 더 쓴 건데 제가 뭘 잘했다고 지금 자기한테 큰 소리냐면서 시댁에는 제 돈으로 10만 원을 따로 보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공평하지 않냐면서요. 돈 얼마 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성의가 있지 참치캔 선물 세트를 생신 선물로 준 게 잘한 일이냐고 따졌더니 글쎄 너도 방금 선물 세트라고 하지 않았냐면서 선물용으로 나온 거니까 선물 세트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냐고 말하며 이렇게 시댁보다 친정 더 챙기는 남편이 세상 천하에 어딨냐고 자기가 남편인 걸 운 좋은 줄 알고 감사하게 살라면서 빈정대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한테 그냥 시비를 걸고 싶은 건지 솔직히 알 길이 없었어요. 더 싸우려고 하니 꼴도 보기 싫다고 내일 뿔차고 한잔하고 집에 들어올 거라고 하고는 그냥 문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정말 이 자식을 어디까지 용서해주고 어디까지 맞춰줘야 하는 건지 열불이 다 나네요. 이 이야기를 어디 가서는 못하겠고 친구들한테 털어놓으니 뭘 같이 사냐고 이혼하라고 하는데 이혼이 어디 뭐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아무튼 정말 미치겠네요. 어떻게든 한 방 먹여주고 싶은데 좋은 아이디어 없을까요? 사연 보내면서 다시 그날이 떠오르니까 또 짜증이 다 나네요. 후기입니다. 정말 이날을 얼마나 벼르고 벼렀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디어 보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주 속이 후련해요.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오는 가운데 아침이 되자마자 또 공차러 나간 남편 두고 시어머니께 따로 전화를 드렸어요. 회사 일 때문에 같이 식사하기로 한 날에는 제가 못 갈 것 같고 오늘 따로 찾아뵙겠다고요. 뭘 번거롭게 오냐고 굳이 안 와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에겐 꼭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출발하기 전에 동네 마트에 들려서 괜찮은 게 있나 살펴봤어요. 마침 참치 3캔이 들은 식용유 선물 세트가 10,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집었죠. 다시 집으로 가져가서 포장지에 2겹 3겹으로 정성스레 포장까지 했어요. 거기에 용돈 두둑히 담은 봉투 하나까지 챙겨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똑같이 할 생각에 긴장이 돼서 떨리기까지 하더라고요. 솔직히 마음은 좋지 않았어요. 남편이 잘못한 건데 시어머니한테 푸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이왕 하기로 마음먹고 여기까지 온 거 그냥 확 지르기로 했습니다. 생신 선물을 건네드리니 그 자리에서 뭘 이런 걸 사왔냐고 하시면서 바로 뜯어보시더라고요. 선물을 뜯고 나서 식용유 세트인 걸 확인하신 시어머니의 실망하신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서네요. 죄송하다는 마음이 있기는 했는데 또 생각해보니 남편이 선물이라고 포장도 안 한 참치 세트 들고 왔을 때 지우셨을 친정부모님 표정을 생각하면 당해도 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진짜는 따로 있었다는 듯이 짜자잔하고 가방에서 준비한 봉투를 꺼내 용돈이라고 건네드렸어요. 제가 특별히 준비한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 10장이 담겨있는 봉투였어요. 시어머니가 역시 또 봉투를 열어보시고는 크게 실망하시는 게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저한테 지금 이게 무슨 장난하는 거냐면서 화를 내시길래 딱 정색하면서 장난 아니에요 하고 말씀드리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박차고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나올 때 시어머니를 향해서 목도매 10만 원, 문화상품권 5만 원에 식용유 세트 만원, 총 16만 원 썼다고. 지금 제가 칼국수 한 그릇 정도는 사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어머님 생신 당일날 쓸 수 있는 돈이 꼴랑 6만 원밖에 안 돼서 차마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 그냥 식사 안 하고 집에 갈게요. 하고 뒤도 안 보고 후다닥 나와버렸습니다. 막상 하려고 하니 시댁 오는 길 내내 엄청 떨렸는데 이렇게 홀랑 다 지르고 나오니까 기분이 이렇게 후련하고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생신 당일날 남편놈 주둥이로 시어머니께 자초지종을 설명해야겠죠. 뭘 그리 치사하게 구냐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양가 부모님들께 완전 똑같이는 못해드릴지라도
성의 없이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개버릇 정도는 이제 확실하게 고쳐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 마음 하나만큼은 정말 후련하네요. 의견 공유해주신 분들과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후기도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